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면서 전체적인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뭐 부동산 위기가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뭐 금리를 언제 내릴 건지 이런 게 중요해지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주식들이 빠지고 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막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같이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큰 임팩트가 될 만한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면서 그걸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은 뭐 오늘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반등한 지금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는 또 2차전지 부분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오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부터 봤던 이거 초전도체,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 급등했는데 분명히 이거는 급등 급락이 있을 것이다. 왜냐,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급등 급락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관련주들 한번 보면은 신성, 델타테크, 덕성, 파워로직스 다 급락을 했네. 이거 초전도체 아직은 여러분들 건들 때가 아니고 그냥 지켜만 보시고, 급등 급락주 테마주가 어떻게 오르고 내려가는지 이거 한번 이렇게 공부 용도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퍼지면서 이게 전체적인 금융 위기로 가서 뭐 세계 여러 나라들의 위기로 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한국 언론들이나 아니면 국내 언론들은 중국이 망하길 바래요. 그리고 그런 기사들이 조회수가 높기 때문에 더 자극적으로 냅니다. 조금만 위기가 있으면 와, 이거 다 죽는데, 이거 다 망한데, 이런 식으로 내지만, 이게 중국이 지금 부동산 위기라고 했던 게 외화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부채들로 자기들이 알아서 상계 처리하면서 뭐라고 해야죠, 국유화 시키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뭐 조정은 겪어야겠죠. 뭐 주식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경기가 조금 하락하거나 이런 조정은 겪겠지만, 외화적으로 뭐 IMF가 온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막 IMF가 오고 중국이 망하고 이제 중국이 이제는 5호 16국으로 다 찢어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직도 그런 논리를 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하지만 그거는 너무나 우리의 바람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성이 많이 없는 그냥 소설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지금 만약에 중국 경기가 하락하고 진짜 안 좋아진다고 하면은 한국은행에서 말한 것처럼 부동산 사태가 한국까지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한국에 뭐 IT 업체나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에 중국 텐센트나 바이두나 이런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데에도 알게 모르게 이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도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진짜 위기가 터진다 하면은 이 자본들이 빼가겠죠. 외화들이 지금 나가겠죠. 그러면은 한국도 지금 더 큰 폭락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생각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존 버나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의 위기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 위기는 뭐 10년 전부터 계속 중국은 망한다,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는 보지 않는다. 물론 뭐 망하면은 다른 사람 뭐 다른 주식들도 다 떨어질 테니까 그때 또 주식을 모으면 되는 거고, 일단은 지켜봤을 때 그냥 안마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다시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지방 채무를 조정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더 기준금리를 많이 인하하려고 했지만 지금 눈치 보면서 너무 많이 인하하면 또 이게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0.1만 인하한 것 같습니다. 인하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중의 자본을 조금씩 돌리면서 금리가 지금 살짝 내리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 부채 이런 채무 압박을 완화시켜주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버블 채권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하는데 아직은 경기 침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GDP 성장
성장률은 6%대, 저번에 6%대로 보셨잖아요. 6%대였는데 지금 보면은 태국은 1.8, 그 다음에 한국이랑 미국, 한국은 1%대 GDP 성장인데 왜 중국이 지금 6%대 성장을 했는데 이 큰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 규모가 6% 성장을 했는데 왜 여기는 경기 침체이고 다른 데는 뭐 경기 침체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들 똑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경제란 게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GDP가 6% 오르고 그 다음에 다른 물가들이 내려오면은 오히려 좋은 상황이 아닙니까? GDP가 올랐는데 GDP가 만약에 떨어지면서 물가까지 같이 떨어지면은 진짜 이게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GDP는 오르고 있잖아요. 물론 뭐 실업률이 어쩌다 저쩌다 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실업률이 높고 미국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실업률이 낮은 것이지, 실업률은 한국도 높고 중국도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큰 뇌관으로 작용할 거다,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지금 나온 GDP 성장률만 봤을 때는 중국이 그렇게까지 위기감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경제가 뭐 좋게 돌아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막 망한다, 파산한다, 경제 위기가 온다, 리먼 사태가 온다, 이 정도는 아니라 이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뭐 투자에 참고하고 있어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상업부동산이 더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위기거든요. 왜 위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모기지 금리가 지금 7%대로 올라왔고, 상업용 부동산이 예전에 지금 우리가 봉쇄하면서 지금 봉쇄하고 전염병이 돌면서 봉쇄하고 많은 상점들이 망했잖아요. 21년도 이후부터 계속 망하면서 장사도 잘 안 돼요. 이제는 장사도 안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났잖아요.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상업용 오피스, 사무용 오피스 뭐 이런 데도 가격 공실이 늘어나면서 다 이런 게 다 부채로 떠안는 거죠.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대출 금리는 이제 오릅니다. 그래서 5년씩 만기가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5년 만기로 이제 다시 금리가 오를 텐데, 이러면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못 버티고 이제 쓰러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또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보여지는 위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적절히 조정하면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조금 빠지더라도 막 그렇게 급격하게 파산 막 이렇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위기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겠죠. 이렇게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소화기를 준비하듯이, 이게 뭐 안전장치를 준비하듯이 우리도 안전장치를 준비해야겠죠. 그게 뭐냐, 뭐 어떤 분은 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현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금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달러로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에 막 몰빵해라 이렇게 하는 말은 또 아니고요. 주식에 몰빵하면은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은 큰일 나니까 우리가 현금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현금도 하나의 주식 종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현금도 이제 뭐 예금에 넣어놓으면은 이자도 주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뭐 적은 수익률이지만 수익률도 주기 때문에 달러 자산을 뭐 예금이든 아니면 뭐 적금이든 이런 데에다 조금씩 모아 놓으면서 나중에 큰 위기가 혹시나 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에어백으로 작용할 수 있게 이렇게 달러를 조금씩 모아 두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금 자산을 조금씩 모아 가고 있고요. 이거는 진짜 위기 때 쓰려고 갖고 있고, 웬만해서는 평소에는 다 뭐 주식에 몰빵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한 달 1개월 수익률 보니까 SPY, S&P 500 ETF도 지금 3.4% 마이너스 됐고, QQQ, 나스닥 100 ETF도 4.6%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리고 SOXX, 이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인데 5.87% 이렇게 마이너스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조정할 때 우리가 최근에 연초에서 계속 급등하니까 미국 주식 못 사겠어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기회를 주잖아요. 기회를 줄 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매수를 조금씩이라도 하시는 게 이렇게 나중에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세일할 때 사셔야지 계속 올라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그때 오히려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가격이 높을 때 사는 거다, 비싸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 상장해 있는 미국 ETF들은 환율이 올라 버리니까 그렇게까지 한 달 1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 노출로 하라는 얘기가, 위기가 오면은 환차익으로 이렇게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 ETF, 뭐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필라델피아 반도체, S&P 500, 나스닥 100 이런 게 어느 정도 환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그래도 다른 주식보다는 많이 안 빠진다, 다른 ETF보다는 많이 안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경제 위기가 올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 엘보말, 리튬 아메리카스, 뭐 CATL은 요즘 잘 나가고 있네. CATL은 6%가 올랐지만 비아디 이런 완성차나 아니면 전기차 업체들이 위기를 겪고 있으면 지금 조정을 계속하고 있네. 이게 왜 빠지냐? 금리가 높으니까 전기차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버리니까 전기차 수요는, 이게 돈을 빌려서 사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돈을 안 빌리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 빌리는 게 만만치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테슬라나 이런 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도 특히나 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요를 늘리려고 저가 경쟁을 계속 또 테슬라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수익률은 또 줄어든다. 그리고 엘보말이나 리튬 아메리카스 이런 채굴 업체들은 이미 돈을 빌린 다음에 채굴 광산을 채굴하고 그 건설 장비를 투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바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몇 년 걸리는데 채굴해서 이제 양산까지 하려면. 그니까 지금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게 금리가 높아버리니까 이것도 이 수익성의 악화로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저금리 시대가 빨리 올 것 같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요즘 해석을 보면은 저금리 시대는 빨리 오지는 않을 것 같다, 금리 인하도 그렇게 빠르게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네. 이거는 제가 몇 달 전부터 금리가 낮은 시대가 오히려 없어지고 이젠 중금리로 쭉 갈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면은 물가가 그렇게 바로 잡히지 않는 지금 모습이고, 오히려 금리를 올리니까 뭐 미국 경제도 그렇게 타격을 많이 안 입고 오히려 실업률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계속 경기는 화랑으로 가니까 굳이 기초 체력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다시 뭐 힘들다고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꾸준히 계속 운동이라고 비교하면 금리를 꾸준히 높은 이런 금리를 유지하면서 체력도 길러지니까, 경제 체력을 길러지니까 체력을 길러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미 연준에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중금리로 4%대나 5%대로 오래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패권 전쟁을 한다고 해서 뭐 경제 제재, 무역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의 이런 값싼 공산품이나 이런 상품들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값싼 중국의 공산품들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물가가 싸지 않는 시대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금리는 요약을 해드리자면 앞으로 중금리로 꾸준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 뭐 채권의 지금 타이밍이다 해서 3배 레버리지까지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유 가격도 다시 또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지금 추세고요. 80달러 위에서 이제는 또 9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니까 이것도 또 위기가 작용이 될 것 같다. 100달러까지 넘어가면 진짜 위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지금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월 24일 날 금리가 결정되는데 그것도 지금 주목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높아요. 이렇게 높으니까 주식이나 이런 다른 투자가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주식의 수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냥 여기에 10년물에 투자해버리면은 뭐 4% 이상 줘버리니까 여기에 투자하지, 굳이 리스크를 안고 주식에 투자하는 이런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돈줄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 난이도는 그만큼 올라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기준금리 차가 지금 2%대 이상인데, 과연 한국이 8월 달에도 지금 보면은 8월 달에도 금리를 결정하는데, 8월 24일 날 목요일 날 결정하는데 과연 금리를 또 동결할 수 있을까? 저는 동결한다고 또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이거 동결하면 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환율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국제유가도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리 동결까지 하면은 부동산을 막겠다고 금리를 계속 동결을 해버리면은 결국 이거는 물가 상승과 이런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것도 참 걱정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중요한 게 있죠. 잭슨홀 심포지엄이 있잖아요. 잭슨홀 미팅도 있어서 여기에 발언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미국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수요일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수요일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목요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요일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왜 중요하냐? AI 지금 대장주가 엔비디아잖아요. AI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데 들어가는 지금 엔비디아가 대장인데, 과연 엔비디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앞으로가 지금 AI가 좋을지 클라우드가 좋을지, 이런 인프라에 더 투자할지, 이런 투자자들의 이런 예상치를, 뭐 투자치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지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올해 200%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아직도 뭐 주가는 괜찮아요. 주가 이런 상승이 좀 많이 하락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실적까지 받쳐주면 엔비디아 또 멱살 잡고 미국 이런 나스닥이나 아니면 S&P 500을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기대해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하면 또 하나의 또 조정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브릭스가 옵니다. 브릭스가 뭔지는 짧게 설명드리면,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을 필두로 한 신흥경제 5개국 협의체, 그러니까 경제협력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2일 날 제15차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브릭스가 서방 중심, 미국 중심의 G7이랑 지금 이렇게 반대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이게 귀추가 주목된다. 이게 가장 경제에 큰 임팩트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3개국이 지금 브릭스 가입에 관심을 표명했다는데, 이 브릭스라는 게 결국은 이제 무역 결제할 때도 달러 비중을 축소하고 브릭스 통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위안화나 아니면 다른 걸로 결제 수단으로 쓰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브릭스 통화로 이렇게 그러니까 브릭스 통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온다고 하면은 세계 경제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브릭스에 들어가는 국가들이, 이제는 브릭스에 들어가는 국가들이 자원 부국 국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브릭스 5개국의 전 세계 GDP는 27%고요. 그 다음에 한편 뭐 G7의 비중은 43%인데, 이제 여기 브릭스에다 이제 다른 뭐 23개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 관심을 표명한 이런 국가들만 합쳐도 40개국이 만약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은 50% 이상이 GDP가 브릭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점점 이제 달러 결제가 줄어들고 있고, 이미 민간에서는 달러 결제 말고 지금 유니온페이라고 해야 되나, 중국 위안화 결제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달러의 패권에 도전이 되고, 점점 달러 패권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달러의 이런 힘이 조금씩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달러 패권이 지고 이제는 비트코인이나 이쪽 가상화폐로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여러 국가들이 지금 미국이 막 계속 제재를 하거나 미국 말 안 들으면은 미국 경제 제재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브릭스 통화나 아니면 브릭스 경제 체제에 이렇게 협상을 하지 않을까,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글라데시, 이집트, 우루과이,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이런 국가들도 지금 브릭스에 들어오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만약에 서양에서 IMF에서 디폴트를 마저도 파산을 해도 이 브릭스 경제 체제에서는 또 다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 때문에, 이런 대안 때문에 브릭스에도 가입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참 크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다뤄드리지 않아서 저라도 제 유튜브 작은 유튜브지만 저라도 이렇게 다뤄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뭐 LFP가 계속 대세가 되고 있다는 이런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한국에서도 이제는 그 싸구려고 금방 만든다는 LFP 배터리를 만들려고 지금 국내 3사들이 머리를 싸매고 지금 연구에 들어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LFP가 기술력만 있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양산을 해보고 실패를 해봐야 되는데, 한국은 아직 이걸 뭐 기술력이 만약에 있다고 해도 이 양산까지 걸리는데 몇 년이 걸리거든요. 이 수율을 맞추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앞으로 LFP 시장이 대세로 되면서 특히나 에너지 저장 시설에 더 대세가 될 텐데, 이 에너지 저장 시설, 테슬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 메가팩, 에너지 저장 시설에 들어갈 배터리가 LFP다, 리튬 인산철인데, 이거를 지금
향후 2, 3년 시장이 가장 중요한데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이 시장 파이를 과연 한국 업체들이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ESS 순위만 봐도 1등에서 5등 사이는 다 중국 업체입니다. 거의 한국 업체가 하나 있을걸요? 7위 뭐 삼성인가 7위 하고 있는데 그 후로는 다 중국 업체다. 그러니까 이 ESS 시장에서도 지금 리튬 인산철 인기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국 언론에서는 계속 리튬 인산철을 싸구려고 뭐 NCM이나 삼원계 배터리가 좋을 것이다. 근데 이 ESS에서 굳이 뭐 삼원계를 왜 넣어요 여기다? 삼원계 배터리 비싼 걸 왜 넣습니까? 그냥 싼 거 넣어서 안정성 높고 에너지 밀도만 버리면은 싼 거 싸고 안정성 높은 LFP 배터리를 넣으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 사치를 부릴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LFP로 들어가면서 수요가 엄청나지니까 예상 배송률도 24년에서 25년 2분기까지 지금 이 일정을 미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을 계속해도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수요를 맞추려고 하는데 야 진짜 이런 시장이 계속 열리고 있다. 비록 뭐 주가는 지금 테슬라나 차이나 전기차나 좋지 않지만 이런 시장이 계속 열리고 있다는 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빠진 주가는 또 나름 쌀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투자하고 있고요. 뭐 저랑 생각이 다르시면 투자 안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제가 투자하는 이런 뷰나 인사이트를 그냥 공유하고자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